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이용선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인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이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3년 차면서 중요한 선거가 두 번이나 있는 해이죠. 3월에 대선, 6월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데 후보, 가족의 자질 검증을 요구해오고 있고 또 여러 비리 폭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까지는 당내 갈등, 분열, 봉합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죠. 국민들은 후보의 리더십과 실행 가능한 공약에 초점을 맞춘 건강한 선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표심이라는 것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뉴스 앤 이슈 오늘의 올해 첫 순서로 두 달 후에 있을 대선 전망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전남 동부권의 공약 과제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차례로 소개해드리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전남 공동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공동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정치평론가 오승용 전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대선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직함이 굉장히 걸어서 제가 앞쪽에 조금 실수를 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걱정이 시작도 전에 좀 돼서 바로 좀 들어가 보죠. 양당의 선대위 활동부터 살펴볼 텐데 민주당에서는 열린민주당과 당대답 통합도 있었고 국민통합위원회 또 국가비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는지 주철현 의원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당은 중앙선대위를 원래 메모드 선대위에서 6개 본부로 대폭 구매를 축소를 하고 몽골 기병처럼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또 이게 주요 보직, 예를 들면 조직본부장이라든지 비서실장 이런 분들을 경쟁했던 상대 후보의 그 측근들로 임명을 함으로써 원팀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현재 새롭게 지금 변모를 일신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농어민위원회 위원장, 또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또 미래 시민광장위원회 위원장 이런 여러 가지 직책을 맡으면서 최근에 조직을 정비해가고 있고 또 저희 여수갑 지역에만 하더라도 900명 규모의 메모더 선대위를 구성해서 1월 1일 날 또 이게 필승 결의대회를 했어요. 전국에 또 이게 17개 시도당하고 253개 지역위원회가 다 선대위를 갖추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지금 선대위 구성이 완료돼서 잘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어떻게 좀 합쳐지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슈였다면 원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원팀으로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경우에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7일 금요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하루가 다르게 네.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선대위 자랑을 하자면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선대위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 저희 선대위가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 역동적인 것에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지층의 구성 자체가 또 6070과 2030으로 또 지지층이 정치를 보는 관점 자체가 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를 물론 모두 다 같이 지지하지만 그 지지하는 방향성이나 어떻게 선거를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30을 대표하는 이준석 대표가 기존의 여의도 문법에 좀 강하게 젖어 있는 기존 의원들 내지는 기존 선대위에 좀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방송 다니면서 민주당 패널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보면 대기실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준석 대표 때문에 골치 아픈 거는 물론 맞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가 있으니까 이런 거라도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이준석 대표 같은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이른바 청년층에.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전에 특히 이제 우리 586 이제 민주화 운동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주력이시기 때문에 나름의 이 서열 질서 같은 게 굉장히 있습니다. 원래는
원래는 저희 당이 그게 더 심한 당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탄핵을 겪고 어떻게 보면 상부 구조가 많이 붕괴가 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준석 같은 캐릭터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설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대표라는 직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대표가 되기 전부터도 당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자기 캐릭터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젊은 초선 의원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좀 제한되어 있고 지난번에 사실 재보궐 패배 이후에도 초선 5분이 이렇게 반성문 같은 거를 조국 전 장관 사태 같은 걸 얘기를 했다가 당에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제압되는 일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저희는 참 선거 직전이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잡음도 있고 좀 다이나믹한 건강한 정당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 의원께서 뭐 첨언하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 함께 이제 국가 비전위를 만들어서 호남 투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완전한 원팀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우리 천 변호사님께서 이제 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당도 정말로 국회의원도 안 해보고 친문 친노가 이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당 대표로 선출된 것을 보면은 저희 당도 이제 정말로 급격한 많은 변화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승용 교수께 좀 여쭤보면 우선 국민의힘 그 내용 문제가 가장 또 뜨거운 이슈였다 보니까 그 질문을 먼저 드리면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이제 뭐 전이 됐습니다만 이야기도 있었고 내용 의원총회에서의 목요일간에 있었던 이야기들 어떻게 좀 보셨는지. 우선 뭐 천하람 변호사께서 이제 선대위원장께서 이준석 리스크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위안을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리스크로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10% 가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매기 역할을 해서 얻는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역동성의 대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뼈아픈 대가인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빨리 좀 수습을 하고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와 당의 어떤 주류적인 어떤 세력 간의 아직 융합, 그것도 하나의 원팀이라면 원팀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이 갈등의 배후에는 결국은 당내 주류 경쟁과 지방선거 공천권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선대의 주도권으로 표현된 건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선거 경쟁력, 지지율 하락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이끌어 가야 될 그걸 잘 유능하게 해낼 것으로 기대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도 결국 그 문제에 있어서 대안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의 이재명, 이낙연 전 후보들의 물론 이제 이재명 현 후보입니다만 원팀으로 됐다라는 이제 주 의원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사실은 뭐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선대위에서 이제 후보 교체로 내부적으로 뭐 이런 얘기들이 뭐 풍설로 들렸었고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내부 정리가 됐던 거고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역할들을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그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가 역대 민주당 후보 중에 가장 호남 지지율이 낮습니다. 호감도도 낮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낙연 전 대표의 존재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좀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호남 간의 좀 일체감을 높이는 역할들을 부여받은 것 아닌가.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새시대 비전위원회였나요? 새시대 준비위원회와 비슷하게 아마도 이 비전위원회가 중도 통합 뭐 이런 것들까지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글쎄요, 윤핵관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이제 많이 등장했던 또 작년 아니었나 싶은데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을 당내 주류 갈등이라고 이제 오 교수께서는 표현을 해주셨고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의 갈등 구조로 이제 천 변호사께서는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네, 그게 신구 갈등의 측면도 있고 사실 권력 투쟁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둘다 있는 겁니까? 네, 정당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런 투쟁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선거를 임하는 자세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또 다른 관점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이 좀 확대 재생산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방금 이제 오승윤 교수님께서는 이게 이 갈등 때문에 10% 이상 손해를 봤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당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후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당 대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는 별도의 팬덤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어떤 대표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준석 대표와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 선대위가 선거를 잘 끌고 갔고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으로 갈 수 있었다면 사실 이준석 대표 혼자 우스워지고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어떤 지지율 상승의 동력을 못 만든 상황에서 저도 저희 당을 대표해서 여러 방송에 뭐 패널로도 나가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꾸 이준석 대표 핑계를 대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안 좋은 것은 이준석 대표의 핑계를 댄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게 더 큰 분쟁이 있는 것처럼 자꾸 확대 재생산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윤핵관 부분 같은 경우도 모두가 다 핵심 관계자는 있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도 당연히 핵심 관계자가 있으시고 뭐 이준석 대표도 핵심 관계자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문제를 삼았던 것은 이 핵심 관계자라는 분들이 정식의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론의 익명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라든지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후보의 의중과는 다른 좀 나쁜 형태의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것이고 뭐 핵심 관계자를 두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네. 오 교수께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준석 대표 이준석 리스크 때문이 아니다. 뭐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물론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 김건희 씨 관련된 허위 경력 문제도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윤석열 후보가 화두로 내걸었던 공정이라는 이미지를 아무래도 손상시켰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있을 거고 또 후보가 어떤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리더로서 자질을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최근의 지지율 하락의 주요 흐름들은 중도와 보수층의 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당연히 원인을 윤석열로 돌리고 싶겠지만 중도 내지는 보수 유권자층의 최근의 사태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국민들이 보기에 특히나 보수 중도 유권자층이 보기에 그 유권자층은 결국은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계층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 믿고서는 정권 교체 안 되겠구나 해서 결국은 지지율이 빠지면서 제3 후보 안철수 후보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일시적인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제일 예민한 지지율로 이야기를 좀 넘어오겠습니다. 녹화 시점이 다시 한번 고지를 좀 드리면 7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방송은 이제 일요일 날 나갈 텐데 생방송이 아니라서 조금 이제 기민성은 떨어지겠습니다만 1월 1주차 전국 지표 조사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36%고 윤석열 후보가 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6%포인트 상승해서 12%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먼저 주철현 의원께 지지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연시에 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어서 윤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뭐 우리 후보가 잘한 면도 있지만은 또 상대히 우리 윤 후보의 여러 가지 하여튼 언행에 있어서 좀 실수라든지 또는 뭐 가족 리스크라든지 또는 뭐 당내 내홍 이런 것들이 좀 겹쳐서 반사적 이익을 얻은 효과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바람하지 않던 서울에서의 압도적 우위 이런 것도 확보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여기에 방심하지 않고 긴장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뚜벅뚜벅 우리 갈 길을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야겠다 이런 분위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천 변호사께도 지지율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네, 방금 주철현 의원님 같은 답변 태도가 굉장히 좋죠.
사실 그런 점이 저는 민주당에서 요새 메시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당연히 드리고 싶고, 최근에 뭐 물론 저는 이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선대위가 굉장히 어수선했고 여러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께서 박스권 탈출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40%를 쉽사리 넘기지 못하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점은 저희로서도 특기할 부분인데,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수치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뭐 매우 크다 내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설령 야권에 실망한 분이라 하더라도 바로 이재명 그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에는 좀 아직 좀 꺼림칙하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은 게 뭐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서 이탈한 분들이 바로 이재명 후보 지지로 가지 않고 안철수 후보 쪽이나 내지는 부동층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향후에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윤석열 후보에게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안철수 후보나 부동층 내지는 더 심한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동할 것인지는 결국 저희 국민의힘 후보와 선대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지율 관련된 답변 마지막으로 오 교수님께 여쭙니다. 저는 이번엔 민주당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추락이야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천하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균적으로 한 35%대 지지율 감옥이라고 제가 어느 프로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후보 가족 관련된 논란, 본인 관련된 논란, 그게 대장동 뭐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그 이재명 책임에 대해서 70%가 넘는 응답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72%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35%도 결국 그 책임이 있다는 걸 알면서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지지층 그리고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중도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확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확장성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이 이리 난리를 피웠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평균 35%에 갇혀 있다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에 지금 굉장히 비상대책회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뭐 박스권과 감옥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주 의원께 안 드릴 수가 없겠어요? 네, 뭐 교수님 말씀에 상당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경선 과정에서 워낙 우리 호남을 거점으로 하는 경쟁 후보의 여러 가지 공격에 따른 후유증이 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비전 대통합위원회가 후보와 우리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가동했기 때문에 이곳 호남에서부터 저는 새롭게 지지율이 이제 회복이 되고 거센 돌풍을 일으켜서 아마 전국을 휩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알다시피 뭐 이제 시장 8년, 지사를 거의 한 4년 가까이 해서 12년 동안 일선 행정을 하신 분입니다. 트집을 잡자면 뭐든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그 정도 오랜 기간 행정을 했는데 결과는 하여튼간에 공약이익률이 95%를 넘어가고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줄도 없고 백도 없이 이렇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 이제는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미래를 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전 해주실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2% 최근 조사에서는 지지율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합쳐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야권 단일 주자로 안철수 후보가 나선다면 이재명 후보를 7.9%포인트 차로 앞서는 조사들도 있습니다. 단일화, 연대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천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서 저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설계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게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결정된 것만 전제하고 여론조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권 단일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나서는 경우에는 얼마인지는 해당 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윤석열 후보는 지금 현 상태에서의 양자 대결만 조사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약간 불공평하다. 무엇을 위한 여론조사인가? 그렇죠. 이건 약간 안철수 후보를 띄우기 위한, 그리고 특히 지금 저희 당 상황을 보면 왠지 좀 안철수 후보 지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지나가는 바람인 성격도 분명히 있다. 결국 그게 지나가는 바람이 될 거냐 아니면 안철수 돌풍이 될 거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비해서 자기 정체성이 훨씬 더 약한 후보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국민의당이라는 당은 사실 어떤 독자적인 정체성이 있거나 정치적 지향이 있다라기보다는 안철수 후보의 사당화가 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께서 저는 스스로 중도 정체성을 굉장히 많이 포기하신 부분이 있는 것이 최근 한 2, 3년 정도를 놓고 보면 저희 국민의힘에 비해서도 더 우클릭된 행보나 더 강한 메시지를 내신 적도 있고, 실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는 물론 단일화 승리를 위해서였겠지만 저희 당과 뭐 무조건적으로 합당을 하겠다거나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이미 보수권 후보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일시적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예. 국민의힘의 후보에 비해서 과연 어떤 특출난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단일화 얘기를 꺼내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 것이, 단일화 얘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이게 사실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거냐 안 응할 거냐라는 식으로 이게 포커스가 가기 때문에 저희는 단일화를 언젠가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논의를 꺼내기 전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정상화해놓고 떨어져 있는 윤석열 후보의 호감도를 올려놓은 다음에 나서야 되는 것이지, 안 후보의 지금 단일화를 꺼낼 얘기는 지금 시점에는 꺼낼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당내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주 의원께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 그다음에 연대 가능성, 민주당에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정치 세계에서 뭐 가능성이 무엇이든 남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2012년도에는 우리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전력도 있고, 또 14년도에는 민주당과 함께 새정치 민주연합 만들어서 또 공동대표도 만들었고, 그렇죠. 이런 전력을 보게 되면 뭐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뭐 최근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는 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했고, 또 4개월 전에는 양당이 합당 논의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또 결렬선을 했어요. 또 최근에는 안 후보의 여러 가지 언행을 보게 되면 주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당 후보와 뭐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은 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우리 이재명 후보는 그러나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치는 미래지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다. 누구든지 유능한 사람 진영 가리지 않고 적재수사 쓰겠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당시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고, 필요하게 되면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예. 오 교수님,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 규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중도 정체성이라는 것이 뭐 그 일종의 밸런싱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양적 정책의 어떤 균형을 이루는, 그게 이제 사실 중도의 정의와도 맞닿아 있는 거고, 아마 그런 정책적인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만 뭐 좀 민주당 관련해서 좀 덧붙이자면은 이 단일화라는 것이 아주 공학적으로 본다면 저는 양쪽 다 열린 가능성이고, 다만 민주당에서 메시지 혼선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연초에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안철수 결합 가능하다, 여러 차례 러브콜을 보냈던 상황이고요. 근데 그제 이재명 후보는 통합정부 관련해서 연정은 배제한다라고 또 메시지를 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통합정부에는 연정이 포함된다, 뭐 이렇게 메시지를 냈다가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조언을 한다면 35% 지지율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정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중도 세력과의 통합, 연정을 이렇게 너무 배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경로 의존성을 본다면 기존의 안철수 후보의 언행이라든지 정책적인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의힘과 단일화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단일화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 좀 이런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전부 약속어음뿐이라는 거예요.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게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어디 종로 공천이라든지 총리라든지 이런 자리에 연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제도 개혁의 가장 큰 목표, 정치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데 그 측면은 범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범여권이 이른바 현금을 바로 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 단일화나 연정 가능성은 지금은 뭐 메시지 혼선도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열린 가능성, 양쪽 다 열린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당의 전남 선대위원장 모시고 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권자 현명한 판단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데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각 후보의 강점, 그다음에 약점 같은 것도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뭐 약점보다는 강점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주철현 의원께 이재명 후보의 강점을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네, 우리 이재명 후보 뭐 이게 참 기후 변화나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게 위기에 대전한 시대를 제대로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후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렵게 크고 뭐 하여튼간에 또 변호사가 돼서는 시민사회 운동하고 정치를 하면서 이게 보통 서민들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후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뛰어난 소통 능력, 서번트 리더십으로 국민을 참준으로 모실 수 있는 후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를 잘 알고 있고요. 의외로 무지하게 현실적입니다. 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은 뭐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욕을 먹으면서도 강력하게 해낸 추진력 이런 것들이 저는 이재명 후보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지금 위기의 시대인데 위기의 시대를 제대로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후보로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제대로 미래로 잘 인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뭐 알다시피 어렵게 크고 또 시민운동하고 정치라는 대의명분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 주변 관리를 잘못하고 일부 또 좀 단점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여러 번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또 여러 번의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 좀 용서를 받은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극복이 되고 국민들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더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고 대한민국을 잘 경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천하람 변호사께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셨고 지금도 현재 주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검찰이라는 기관이 굉장히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라는 국민들의 뭐 선입견 내지는 편견이 있습니다. 실제 뭐 저도 주변에 있는 검사들 보면 대부분의 검사들은 열심히 그런 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합니다만은 또 최상층에서 그런 오해를 받아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뭐 정권이 뭐 저희 정권이든 아니면 민주당 정권이든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하다가 또 탄압을 당해서 뭐 좌천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발탁이 돼가지고 뭐 초고속 승진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뭐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또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나름대로 또 자기 역할을 굉장히 잘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좌고우면하지 않고 뭐 수사할 거는 한다, 공정하게 처리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야권을 지지하시고 정권 교체를 염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번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거창한 것을 원하신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공정하고 그냥 상식적인 부분들이 회복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염원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윤석열 후보를 점 찍으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약점으로 어떤 정치 초보다라는 것, 정치권에 몸을 담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거론하시고 실제 저도 그 부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정치적인 언어 사용, 특히 앞뒤를 자르고 헤드라인으로 썼을 때 좀 부족해 보이는 표현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야권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을 전부 다 접수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접수라는 표현이 조금 안 좋게 들릴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그렇게 녹록한 정당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몸담고 있는 대부분의 중진 의원과 대부분의 현역 의원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어떻게 보면 우군으로 만들어냈고 지금 이준석 대표와의 어느 정도 갈등이나 주도권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사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쭉 놓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완승이라고 평가해도 뭐 지나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윤석열 후보가 아직 정치적인 어떤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은 있지만 꽤 오랜 기간 검찰 조직 내에서 단련된 부분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서도 이렇게 빠르게 국민의힘을 본인의 당으로 만든 것들 보면 정치력에 있어서도 그렇게까지 약점이 크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경험과 정치력은 뭐 정비례하진 않는다. 뭐 이런 정도의. 그렇죠. 오 교수께 또 총정리를 또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전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간단하게 총평하자면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물건을 잘 팔 줄 안다. 이게 이재명 후보의 최대 장점인 것 같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안철수 후보죠. 본인이 원하는 물건만 팔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사고 왜 지지를 안 하느냐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10년간 안 팔리는 부분들이 네네 그렇습니다. 또한 뭐 윤석열 후보는 다른 분들이 뭐 접근과는 좀 다르게 저는 학습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제 6개월 정도 정치인 새내기인데요. 새내기의 정치 치고는 실수도 많지만 학습 능력은 대단하다. 선거 과정 거치면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되고 있는 것들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13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의 공약사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발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각 정당에서 발굴하고 계신 혹은 발굴한 지역 공약이 있다면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이 역시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꼼꼼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추철현 의원께 민주당의 지역 공약사항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작년 중반부터 우리 그 이재명 후보 경선 때부터 이제 전남 책임자를 맡아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전남을 같이 다니면서 고민도 함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정책을 개발했는데요. 전남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예정이 특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양무, 호남, 시민국가 이런 말을 자주 쓰고 계시고 또 자치단체장을 거친 분으로서 이게 지역에 대한 애정 또 국도 균형 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총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부권에 좀 한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수 강양을 중심으로 한 제철 로고 석유화학 산단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가가 주도해서 이 새롭게 탄소 중립 지역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여수 광양항 중심으로 해서 이게 동부가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여수항을 박람회장 중심으로 해서 또 세계적인 해양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또 이제 전남을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제 신안 여수의 해상 풍력 또 태양광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면서 국가가 적극 지원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봐서 이재명 후보가 이게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은 우리 전남의 새로운 신산업의 시대가 열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전남이 현재까지는 농업 중심인데 농업에 대한 이해가 엄청 또 많으십니다. 특히 농업과 관련돼서는 뭐 과거 대선 후보들이 말한 적이 없는데 이재명 후보는 열심히 농업이 국가의 전략산업이 돼야 된다.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농업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남에 필요한 정책들을 뭐 제가 옆에서 같이 다니면서 보고 또 함께 이야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도 함께 이 전남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새로운 미래 비전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제가 보증을 하고 더 열심히 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지역 공약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저희도 비슷합니다. 사실 문제의식은 비슷하고요. 결국 이제 핵심은 전남의 어떤 산업 기반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후보도 지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결국 광양항, 뭐 여수항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스마트화 그리고 좀 제대로 된 좀 더 발전을 하자. 사실은 우리가 예전만 해도 부산항에 비견될 만큼 광양을 발전시키자 이런 레토릭은 수십 년간 있어 왔는데 사실은 뭐 현실은 전혀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노력을 많이 기울이자는 얘기를 후보가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고흥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산업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산업도 항공산업이 또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뭐 드론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첨단 기술을 우주산업과 좀 중심으로 해서 고흥을 중심으로 발전시키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전남의대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도 뭐 전남대 의대에 분원을 설치하는 얘기를 했다가 그리고 또 순천대가 있으니까 순천대 안도 좀 열심히 뭐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도 지금 당에 갈 때마다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 그 전남에 의대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뭐 분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제대로 순천대 의대로 제대로 추진하자라는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반영될지는 뭐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희 동부권 이슈는 아닙니다만은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근데 광주와 영암을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저희 당 내부에서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영암에 지금 F1 서킷 만들어 놓고 저도 얼마 전에 아기 데리고 놀러 갔었습니다만은 거의 무슨 약간 폐허처럼 되어 있어요.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국에서 자동차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을 광주에서 영암을 만들고 자동차 산업과 그런 자동차 경주 산업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이런 얘기도 당내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 이제 지역은 진짜 생존의 위기에 이제 빠져 있지 않습니까? 소멸을 넘어서서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사실 새롭게 나오는 공약 사항들이랄 게 별거 없는 것 같아서 안 돼 있으니까 공약 사항에 넣어서 하겠다. 근데 과거 대선에서 안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네. 보시는지요? 근데 항상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들을 보면 새로운 공약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5년 만에 이렇게 바뀔 만큼 지역에 뭔가가 이루어졌고 그런 것인가? 항상 5년마다 반복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성 필요한 것 같고 지역 내에서도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지역 소멸 말씀하셨지만 지역 소멸은 현실입니다. 그럼 이 현실을 소멸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릴 것인가? 이 논의를 할 것인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걸 받아들이고 이 내부에서 지역을 활력을 가져오고 장기 지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것인가? 이걸 선택하고 공약과 연결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전략적 선택 없이 막 새롭고 그럴싸하고 근사한 공약들을 하는데 5년 동안 실행 안 되고 또 5년 후가 되면 또 새롭고 근사하고 그럴싸한 공약들만 말의 성찬이죠. 뭐 그렇게 반복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작은 불만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면 예. 사실 뭘 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뭘 하지 않을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뭐 제가 크게 비판하거나 이럴 자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에너지 대전환에 대해서 전남 지역에 너무나 많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전남에 있는 선대위원장들이 국민의힘 선대위원장들이 지금 사실 태양광과 풍력과 관련해서 지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너무나 과도하게 신재생 에너지를 빠른 시일 내에 뭐 지나치게 성과 위주로 하려는 그런 생각은 없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남에 계시는 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여당에 계시잖아요, 주 의원님. 네. 근데 앞서 나왔던 지적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에도 있었는데 실행이 안 돼서 이번에 또 반영이 됐다. 요것은 좀 해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는 문 대통령 공약에는 없었고요. 새로운 것들이고 다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대부분들은 에너지 고속도를 만들어서 전남에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서 생산한 전기를 제대로 거기서 소비할 수 있게 산업시설을 이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의 풍력이라든지 태양광과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시는데 이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일정 부분 이익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가게 되면
이런 반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은 국가가 존립할 수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후보의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께서는 경기도지사라면서 경기 남부에 있던 경기도 공공기관 거의 10개 가까운 곳을 경기 북부 쪽으로 옮겼어요.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큼 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도 자치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지방 사정들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치단체장을 하신 분이 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훨씬 지역 균형 발전이 더 속도를 내고 전남이 가장 큰 수혜적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4분 정도가 남아서 슬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오 교수님께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 참 중요한 한 해이지 않습니까? 유권자분들께 현명한 또 투표가 또 될 수 있도록 관심 당부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가장 큰 거 선택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도 그렇고 지역 단체장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많은 상처 입고 무너지고 아픈 뭐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게 일차적인 과제일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구태의연한 리더십을 보이는 정치인들보다는 뭔가 좀 혁신가형 정치인들을 좀 선택에 우선순위에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남 지역의 양당의 이제 상임선대위원장 모셨으니까 끝으로 뭐 앞으로의 선거 운동 방향도 좋고요. 또 시민분들께 당부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 1분 30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천하람 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저는 되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에 비해서 지역 갈등 내지는 뭐 어떤 지역주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약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훨씬 기존에 비해서 화제도 덜 되고 있고요. 훨씬 더 이제 세대 중심의 그런 논의들이 많이 활발하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선 우리 전남 지역에 계시는 특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께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록 저희 당 선대위를 대표하는 자리에는 있지는 못하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을 막 아주 사랑하시고 그러지는 않으시더라도 정권 교체가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타이밍에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염원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선대위가 충분히 받들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보다 더 선대위 자체도 훨씬 더 슬림화됐고 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 국면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이렇게 또 드라마 찍으면 이제는 국민들이 화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드라마는 그만 찍고 좀 더 충실하게 또 국민 속으로 이준석 대표도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더 겸손하게 다가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선거운동 할 것이고요. 특히 전남 지역에서는 저희가 겸손하고 싶지 않아도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결국은 정말로 우리 전남 도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캐치하고 당을 떠나서 정말로 내 삶을 누가 더 낫게 해줄 거냐 부분에 있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저부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도망가면 사퇴하겠다라고 하는데 도망갈 때마다 이제 저희 지역을 좀 찾아주셔서 그건 좀 다행이지 않나 농담이었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예, 주철현 의원께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대선은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 대한 국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봅니다. 저는 위기를 경험해본 그런 경력이 있고 또 실적과 능력이 검증된 분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검사를 하는 것하고 또 정치와 행정을 하는 거 한과 땅 차이입니다.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 검증 없이 국가 운영을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 단연간의 정치와 행정을 통해서 능력과 실적이 검증이 됐습니다. 또 위기에 강한 돌파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 잘 공감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실물 경제를 잘 알고 또 필요하게 되면 욕을 먹어가면서도 할 일을 분명히 하는 개혁 의지,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호남에서부터 이재명 바람을 일으켜서 전국으로 전파를 해서 우리 호남이 중심이 되는 사기민 정권 꼭 좀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나와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보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뭐 피로감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럼에도 시민이라면, 그럼에도 국민이라면이라는 가정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